당신은 이미 예언 속에 살고 있습니다. 70년 전 한 스님의 침묵 속엔 대한민국의 미래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전쟁, 통일, 기술, 지도자 모든 게 예고돼 있었습니다. 지금 그 예언은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세요. 환난 끝에 꽃피는 민족. 나는 그저 그런 예언 이야기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다. 점 하나. 말 몇 마디에 운명을 맡긴다는 건 나에겐 낯설고 비현실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누군가 조심스럽게 한 문장을 건넸다. 한 민족은 환난 뒤에 크게 융성할 것이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무언가 머릿속에서 뚝 하고 끊어졌다. 도대체 누가, 언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질문의 끝에서 나는 허운대사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었다. 허운대사는 1950년대 전쟁으로 초토화된 한반도 한복판에서 혼자 절간에 틀어박혀 기도와 명상으로 세월을 보내던 수행자였다. 그는 이름도 없이 기록도 없이 다만 주변 사람들에 의해 허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가 남긴 말들은 구체적이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의 말을 예언이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그를 시대의 예지자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문장이 있다. 이 민족은 거대한 환난을 지나야 비로소 깨어난다. 그 후 세계를 이끄는 밝은 빛이 될 것이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당시 이 나라의 현실은 처참했다. 나라 절반은 폐허였고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 길거리를 헤맸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를 이끈다는 말은 어불성설처럼 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가 말한 환난을 이미 여러 차례 통과해오지 않았던가. 일제강점기, 625 전쟁,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 코로나 팬데믹, 고통의 목록은 끝이 없다. 그럼에도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기 속에서 강해졌다.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된 지금 허운대사의 말은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게 들린다. 허운대사는 환난이라는 단어를 자주 썼다. 그에게 있어 환난이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민족의 영적 진화의 통과일이었다. 환난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견딘 자만이 진실에 다다른다. 이 말은 단지 위로가 아니었다. 그는 우리가 겪는 고통 속에 깨어남의 씨앗이 있다고 보았다. 그가 예언한 융성은 물질의 풍요가 아닌 정신의 성장이었다. 그는 말했다. 이 민족이 깨어나면 세계는 다시 동쪽을 향해 고개를 숙일 것이다. 어쩌면 그 동쪽은 바로 이 땅, 한반도를 의미한 것이 아닐까? 2025년의 오늘, 대한민국은 또다시 불안의 언저리에 서 있다. 경제는 흔들리고 사회는 갈등으로 가득하며 외교는 불안정하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되듯 또 한 번의 도약은 이 불안의 끝자락에서 시작될지도 모른다. 허운대사의 말처럼 우리가 겪는 이 환난의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융성으로 향하는 문 앞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우리 자신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남북 통일, 그리고 허운대사의 침묵. 그날 밤 허운대사의 기록을 읽던 나는 멍하니 한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백두산은 무너질 것이고 한강은 물러날 것이다. 그날 두 개의 산은 하나가 된다. 처음엔 그저 시적인 비유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 문장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예언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었다. 허운대사는 남북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웠다. 그는 통일을 기쁨이나 완성이 아닌 격변의 시연 속에서 피어나는 통합으로 묘사했다. 그는 어떤 시기나 연도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한반도에 닥칠 심상치 않은 충격이 북한 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며 그 후 혼란과 통증을 지나야만 진정한 통일이 찾아올 것이라 경고했다. 그가 자주 언급한 두 단어가 있었다. 바로 붕괴와 각성. 그는 말했다. 위에서부터 무너질 것이다. 뿌리 없는 나무는 오래가지 못하니. 이 말은 오랫동안 마음에 맴돌았다. 마치 북한 내부의 체제 균열 또는 수뇌부의 급변을 암시하는 듯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북한은 전례 없는 내부 통제를 강화해왔고 대외적으로는 고립과 압박의 길을 자초하고 있다. 허운대사는 통일의 순간을 갑작스러운 해방이 아닌 서로의 슬픔을 끌어안는 통증의 시기로 보았다. 그는 말했다. 통일은 기쁨이 아니다. 잃어버린 형제를 다시 품는 일은 먼저 눈물부터 흘려야 가능한 일이다.
그 말이 마음을 쳤다. 우리는 통일을 늘 긍정적인 변화로만 생각했지만 그 안엔 경제적 충격, 문화의 충돌, 세대 간의 균열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허운 대사는 이 모든 혼돈을 이미 70년 전 예고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그가 남북의 통합을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영적 회복으로 바라봤다는 점이다. 그는 예언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다고 전해진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날, 이 민족은 하늘의 뜻을 다시 듣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단순한 화해가 아니라 한 민족 전체가 본래의 소명을 기억하게 되는 순간을 말한 것이었을까?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허운 대사는 이 예언을 남긴 뒤로 33년 동안 침묵했다는 것이다. 그가 왜 그 이후엔 어떠한 말도, 글도 남기지 않았는지는 누구도 모른다. 다만 몇몇 사람들은 말했다. 이미 말할 건 다 말했다. 이제는 우리가 읽고 해석할 시간이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 북한의 미묘한 변화와 국제 질서의 격동 속에서 허운 대사의 그 말들은 다시 깨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그가 남긴 예언의 핵심은 미래를 맞이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 준비하라는 부드러운 경고였던 건 아닐까. 한반도 중심에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난다. 허운 대사의 예언 중 가장 많은 해석과 추측을 불러일으킨 문장이 있다. 한반도 중심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 민족의 흐름을 바꾼다. 이 문장은 단 한 줄에 불과했지만 그 여운은 길고도 깊었다. 정치적 리더를 뜻하는 걸까? 아니면 종교적 구도자? 혹은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지도자인가? 그가 한반도 중심이라 표현한 그 지점, 단순한 지리적 중심인 충청도 일대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심과 혼의 중심을 의미하는 상징인지에 대해 지금도 해석은 분분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허운 대사가 지도자라는 말을 쓸 때는 단순한 권력자가 아닌 민족의 방향을 바꿀 깨달은 자를 의미했다는 점이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새로운 이는 검은 구름 뒤에 숨어 있다. 그가 빛을 들고 나오는 날, 백성은 흙 속에서 하늘을 본다. 어딘가 시 같고 꿈 같은 문장이지만 그 속엔 선명한 메시지가 숨어 있었다. 검은 구름은 혼란과 불신, 사회의 병든 구조일 것이다. 그리고 그 어둠을 가르고 나올 인물은 지금 이 혼돈 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준비되고 있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 문장을 처음 접했을 때 실제 현실을 떠올렸다. 기성 정치에 대한 실망, 반복되는 갈등, 국민의 피로감, 모든 것이 제자리를 돌고 있는 듯한 오늘의 대한민국.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는 가끔 놀라운 존재들을 만나곤 한다. 어떤 이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어떤 이는 기술을 만들며, 또 어떤 이는 거리에서 외치며 시대를 바꾸려 한다. 그 중 누군가가 지도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허운 대사가 본 인물일 수도 있지 않을까. 허운 대사는 그 인물에 대해 또 하나의 문장을 남겼다. 말을 많이 하지 않되 그가 움직이면 세상이 조용해진다. 무엇을 뜻할까? 그는 군중의 환호를 즐기는 이가 아니다. 미디어를 타고 세상에 알려지는 방식도 아니다. 그는 아마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자, 내면의 혼란을 이겨낸 자일 것이다. 사람들은 늘 새로운 지도자를 원한다. 하지만 그 바람은 종종 허망하게 끝나곤 했다.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던 수많은 영웅들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 채 무너졌고 그 공백 속에 대중은 점점 냉소를 키워왔다. 그래서 허운 대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른다. 당신은 정말 준비된 지도자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는 지도자의 출현만 예언한 것이 아니다. 그 인물을 받아들일 민족의 이식 수준도 함께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갈망한다. 새로운 희망, 새로운 언어, 새로운 길. 그러나 그 길은 누군가의 출현만으로 열리는 게 아니다. 민족 전체의 각성이 동반될 때 비로소 진짜 지도자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허운 대사의 말은 결국 우리 모두를 향해 있다. 그 지도자는 우리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 그는 이미 우리 안에서 태어나고 있는 중이다. 동방에서 떠오르는 빛, 동방에서 빛이 떠오르리니 그 빛은 검은 어둠을 밀어내며 세상의 끝까지 퍼지리라. 허운 대사의 예언 중 가장 신비로운 한 문장이다.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땐 너무 추상적이었다. 하지만 한동안 가슴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문장이 말하는 빛이 정말 단순한 은유일까? 아니면 실제 변화의 상징일까?
동방이라는 말은 누가 봐도 대한민국을 지칭한다. 그가 활동하던 19만 5,060년대 한국은 세계의 변두리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다시 바라보고 있다. 문화, 기술, 의식, 그리고 정신성까지 우리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허운대사가 말한 빛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정신의 빛, 의식의 진화, 그리고 깨어남을 반복해서 언급했다. 그는 말했다. 어둠은 외부에 있지 않다. 눈을 뜨지 않는 자에게만 세상은 밤이다. 이 말은 나를 멈춰 서게 만들었다. 정치, 경제, 외교 모든 것이 불안해 보이던 시기에 그는 정작 이 식의 어둠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은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빠른 만큼 혼란과 피로도 깊었다. 무엇이 옳은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혼란스러워지는 시대.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불안 속에서 정신적 가치에 대한 갈망은 더 커졌다. 명상, 수행, 전통문화, 불교, 유교, 심지어 샤머니즘까지. 한국은 지금 전례 없이 정신세계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는 나라가 되었다. 허운대사는 이런 현상을 이미 예견한 듯 말했다. 몸은 강하나 혼이 병든 민족이여, 빛이 내릴 때 너희는 비로소 자신을 본다. 그는 한국이 다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그 시기는 기술이나 자본이 아닌 깊은 고통과 혼란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래한다고 예언했다. 나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한다. 우리가 지금 겪는 불안과 고통,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나를 돌아보게 되는 이 현상 자체가 어쩌면 그가 말한 빛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 빛은 어떤 거대한 운동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유명 인사의 말도 뉴스 헤드라인도 아니다.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는 순간 그 조용한 의식의 변화들이 모여 민족 전체를 뒤흔들 날이 오게 되는 것이다. 허운대사는 우리에게 신호를 준 것이다. 그 신호는 곧 뭔가 온다는 것이 아니다. 이미 시작되었다는 자각이다. 그는 예언서에 이런 말을 남겼다. 아무도 모르는 새, 빛은 이미 발화되었다. 그것은 말이 아니요, 느낌으로 찾아올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나는 사람들의 눈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지친 얼굴 속에도 어딘가 알고 있는 눈빛이 있었다. 그게 바로 동방에서 떠오르고 있는 그 빛의 조각들일지 모른다. 2030년대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게 된다. 허운대사의 기록 속 유독 이 문장이 눈에 걸렸다. 30년이 지나 동방의 땅에서 흰 옷 입은 이들이 빛을 품고 일어선다. 그들이 움직일 때 세계는 그 발소리를 듣는다. 흰 옷 입은 이들, 동방, 세계가 주목한다. 모호한 표현 같았지만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다. BTS가 유엔에서 연설하던 순간, 손흥민이 월드컵에서 환호를 받던 장면, 한국의 반도체가 전 세계 산업을 지배하던 뉴스 송문구. 어쩌면 우리는 이미 주목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었던 건 아닐까? 허운대사는 20세기 중반, 한국이 아직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기에 이러한 말을 남겼다. 이 땅은 작으나 큰 진동을 일으킬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세계 지도에서 쉽게 찾기 어려운 나라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이제 K라는 글자 하나가 전 세계 사람들의 감정과 소비를 움직인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정체성의 전파이고 문화의 물결이다. 그러나 허운대사가 말한 주목은 단지 인기나 경제적 파워를 의미하진 않았다. 그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 이 민족은 혼으로 이긴다. 검은 쇠도 붉은 불도 그들을 막지 못한다. 혼으로 이긴다. 무기를 말한 게 아니었다. 돈도 물량도 아닌 의식과 가치, 정신의 힘을 그는 강조했다. 나는 이 말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다 어느 날 다큐멘터리 한 편을 봤다. 미국의 한 청년이 한국의 전통 사찰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여기엔 내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단순한 것이지만 본질적인 것. 그 순간 허운대사의 말이 스쳤다. 세상이 잊은 걸 이 민족은 기억할 것이다. 그 기억이 바로 한국이 가진 정신성, 공동체 의식, 가족 중심의 문화, 배려와 경청,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 2030년대 세계는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AI, 기후위기, 인구 감소, 전쟁의 공포, 그리고 인간다움이 사라지는 문명의 피로. 그 속에서
허운대 사는 한국이 잊혀진 인간성의 중심으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 보았다. 그는 말했다. 혼란의 끝에서 사람들은 조용한 나라를 다시 바라본다. 그곳에 길이 있다는 걸 직감하게 된다. 나는 요즘 왜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명상 앱을 찾고, 왜 뉴욕의 식당에서 된장찌개가 팔리고, 왜 외국인들이 한국의 부모 교육을 연구하는지를 떠올린다. 그 모든 현상은 단지 소비가 아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 하는 갈망이다. 그들이 찾는 것은 성공하는 방법이 아니라 삶을 다시 연결하는 방법이다. 허운대사의 예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는 단순한 미래 예언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본질을 미리 꿰뚫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의 말처럼 세계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기술이 영성을 앞서면 재앙이 온다. 허운대사의 예언 중 가장 오싹한 문장이 하나 있다. 기술이 영성을 앞서게 되면 인간은 스스로를 파괴할 것이다.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땐 그저 기계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상투적인 말처럼 들렸다. 하지만 요즘 세상을 돌아보면 그 말이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예언이자 경고였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지금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하며 이젠 감정까지 흉내내는 시대에 살고 있다. 편리하고 효율적이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과연 이 기술을 사용하는 걸까? 아니면 점점 의존하고 있는 걸까? 허운대사는 기술 그 자체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기술의 방향성을 경고했다. 그는 말했다. 도구는 손에 있어야 하며 그 손은 마음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들고 기계가 주는 정보에 웃고 울고 하루 종일 알고리즘에 의해 판단하고 행동한다. 정보는 넘치지만 생각은 줄었고 연결은 많아졌지만 마음은 고립되었다. AI가 발달하고 메타버스가 확장되고 디지털 트윈, 가상인간, 로봇 간병인까지 분명 미래는 열리고 있다. 하지만 허운대사는 그 열림 속에 잃어버림이 동반될 수 있음을 미리 보았다. 그는 남겼다. 속도에 취한 자는 길을 잃는다. 길을 잃은 자는 목적을 잃는다. 목적을 잃은 자는 결국 자신을 해친다. 나는 그 문장을 곱씹으며 현대 문명의 방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우리는 정말 나아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아가는 척하며 중심을 잃고 있는 걸까? 허운대사는 또 말했다. 기계는 기억할 뿐이며 느끼지 못하는 자가 주인이 되면 세상은 차가워진다. 지금의 세상은 차갑다. 사람들은 공감 대신 논리를 요구받고 효율을 위해 감정을 지운다. 하지만 인간이란 결국 느끼는 존재 아닌가? 우리는 지금 기술의 문 앞에 서 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이미 손에 쥐어졌다. 하지만 허운대사는 묻는다. 그 문을 열기 전에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았는가?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다. 하지만 그 속도를 따라가려면 우리는 더 깊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그가 예언한 재앙은 어쩌면 자연재해나 전쟁이 아니라 영혼을 잃은 문명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술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사용자, 소비자, 숫자로 살고 있는가? 허운대사의 경고는 아직 유효하다. 아니,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 젊은이들의 각성이 민족의 전환점을 이끈다. 허운대사는 단 한 번도 젊은이들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쓰지 않았다. 세상이 흔들릴 때 길을 여는 자는 늘 젊은이들이었다. 이 말이 내게 처음 와닿았던 건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어느 날이었다. 누군가가 올린 짧은 영상 하나, 기후변화에 맞서 1인 시위를 벌이던 10대 소녀의 눈빛에서 나는 설명할 수 없는 각성의 기운을 느꼈다. 허운대사는 예언서의 중반부에 이렇게 적었다고 전해진다. 어른들은 지키려 하고 젊은이들은 깨뜨리려 하니 새로운 세상은 부서진 틈에서 태어난다. 그는 체제보다 감각을, 논리보다 직관의 울림을 더 신뢰했다. 그리고 그 진동은 늘 가장 먼저 젊은 세대의 가슴 속에서 시작된다고 보았다. 우리는 종종 요즘 애들은으로 시작하는 말에 익숙하다. 책임감이 없다. 인내심이 없다. 현실을 모른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마다 변화를 만든 건 늘 젊은이들이었다. 그 거리 한복판엔 언제나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선 안 된다고 외치는 청춘들이 있었다. 허운대사는 이들을 민족의 심장이라 불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심장이 멈추면 육신은 서 있다 해도 죽은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그리고 디지털 세대가 겹쳐 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숨을 내쉬고 가장 먼저 외치는 건 바로 지금의 젊은 세대다. 그들은 과거보다 나은 세상을 원한다기보단 진짜 나로 살아가는 세상을 원한다. 기존의 시스템을 믿지 않고 정답보다 질문을 더 사랑한다. 허운대사는 그들이 가진 묻는 힘에 주목했다. 깨달음은 답에서 오지 않는다. 깊은 질문을 던지는 순간 민족은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 나는 이 문장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다. 요즘 청년들은 확실히 다르다. 모두가 무언가를 향해 의식의 송곳을 들고 있는 느낌이다. 그들의 질문은 불편하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곧 변화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기성세대의 해답을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새로운 세계는 젊은이들의 감각과 직관 속에서 태동하고 있다. 허운대사는 그 마지막 언급에서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다. 빛은 늙은 자의 손이 아니라 막 태어난 눈의 안에서 퍼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진정 지켜봐야 할 것은 정치 뉴스도 주식 차트도 국제관계도 아니다. 바로 우리 곁의 젊은이들, 그들 안에 깃든 미세한 진동, 그리고 방향성. 허운대사의 예언은 결국 젊은 세대의 각성이 민족의 흐름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꾸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의 선언일지도 모른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오래전 누군가의 침묵 속에 쓰여 있었다. 허운대사의 예언은 경고가 아니라 깨어나라는 초대장이었다. 환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그 시작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순간이다. 이제 당신은 그 여정에 응답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예언 중 가장 마음에 남은 문장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이미 예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